투사적 동일시 역할. 경계선 인격 장애 환자와의 정신치료와 이 책에서 정의한 역전이 개념화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갖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를 보다 면밀히 숙고하는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경계선 인격 장애 환자의 정신치료에서 나타나는 전이 역전이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투사적 동일시는 경계선 환자가 사용하는 단순한 방어 기제 그 이상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옥대는 투사적 동일시를 3단계로 구성된 과정으로 정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고 보았다. 첫째, 자기의 한 측면이 무의식적으로 부정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 둘째, 투사자가 상대방에게 대인관계상의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투사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하거나 상대방이 그 투사에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도록 강요한다. 셋째, 투사를 받은 수신자가 투사된 내용물을 처리하고 담아내면 환자는 자신이 투사한 내용물을 변형된 형태로 재내사한다. 옥대는 이때 투사자가 투사물의 수신자와 하나가 되거나 결합을 이룬 듯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서의 투사적 동일시는 단순한 방어의 목적을 넘어선다. 쉐리프가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투사적 동일시의 뚜렷한 목적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방어, 자기 자신을 원치 않는 부분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 속에 살아있게 하기. 둘째, 소통, 수신자가 일련의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경험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신자에게 투사자 자신의 내면을 이해시키기. 셋째, 대상관계성, 자신의 투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일체감이 유발될 만한 오해는 가능한 정도로 미분화된 수신자와 상호작용하기. 네 번째, 중립적 변화를 위한 통로, 모자관계, 부부관계, 환자-치료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투사물이 수신자에 의해 변형되면 그것을 재내사함으로써 변화를 꾀하기. 이와 같은 투사적 동일시 모델은 치료적 낙관주의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자가 환자의 투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 그 치료자는 환자로부터 받은 투사물과 정서를 치료자 자신의 혹독한 역전이 속에서 담아내고 변형함으로써 환자의 내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모델을 비판한 학자들은 옥덴이 재내사와 관련된 3가지 단계를 포함시키면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클라인이 본래 의도한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컴버그는 투사적 동일시를 원시적 방어 기제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었으며 이 원시적 방어 기제는 참을 수 없는 자기의 측면을 투사하고 투사 내용물에 대한 공감을 유지하며 대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투사자와 수신자 사이의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투사된 역할을 대상이 수행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샌들러 역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담아내기, 해독하기, 변형하기 등의 치료적 행위들을 포함하는 범주로 확대한 옥덴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러나 샌들러가 제시한 역할 반응성 개념은 옥덴이 제시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의 처음 2단계를 비롯해 역전이를 환자와 치료자가 만들어낸 공동의 산물로 보는 이 책의 견해와는 상당수 일치한다. 샌들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로서 양심은 흔히 치료자의 비합리적 대응을 전적으로 그 자신의 사각지대로 간주하도록 하지만 때로는 그 비합리적 대응을 치료자 자신의 기질과 환자가 강요하는 역할의 반사적 수용 사이에 형성된 타협 형성으로 보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투사적 동일시를 다룬 학자 대부분은 그 과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통제를 붓는다. 환자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치료자에게 맡겨둠으로써 한 쌍을 이루는 두 개체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치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통제의 힘은 치료자가 환자의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설계된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난 후에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경계선 환자의 치료자는 역전이 상현 또는 행동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써 적어도 그러한 상현 이후에 환자에게 벌어진 일을 재정비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투사익 동일시에 대한 이론만큼 다양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론과 마다 각각 다른 개념을 내세워서 어느 범위까지 투사익 동일시로 보느냐가 다 달라요. 멜라니 클라인 투사익 동일시를 자기 개인의 심리 내적인 이슈로 인트로사이키한 이슈, 심리 내적인 이슈로 봤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확장하고 있죠. 확장하면서 그게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확대했다는 심리 내적인 개념이었는데 외부 대상을 통제하거나 외부 대상과 외부 대상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나 어떤 외부 대상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이게 활용되거나 여러 측면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투사익 동일시라는 개념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학자마다 각각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이 초기에는 심히 내적인 개념이었는데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확장돼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게버드의 이론 중에는 어떤 역전이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좀 본인 나름대로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별로 공감하기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경계선 환자의 치료자는 역전이 상현 또는 행동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지나친 얘기로 보여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가피해요. 불가피하지만 이걸 공공연하게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개념의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상현이나 행동학까지를 합쳐서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불가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투사익 동일시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행동화나 상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러한 행동화나 상현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어떤 정신분석에서 상담자들 어떤 분석가를 특히 이러한 프리헤드폰 환자를 돕는 정신분석가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 역전에 의한 상현이나 행동화를 하지 않도록 훈련해내는 게 지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치 이것을 그냥 불가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느껴져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상적일 수 없어요. 치료자도 항상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한다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죠. 논리의 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엄밀하게 애쓰면서 그런 행동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지금 역전이 저항이라고 보여요.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역전이 저항을 행동하면 행동하고 바로 다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파급된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이 함께 가는데 누구도 100% 이런 역전의 저항을 안 일으킨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역전의 저항이 당연한 것이라고 마치 용인하는 듯한 태도, 실패한 거 당연한 거야. 그것도
내담자 거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분석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실패하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고 그리고 내담자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행동화의 책임 부분에서 마치 상담자가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내담자의 투자액 동의실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뒤에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역전에 의한 행동화, 네. 주관적 역전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느낌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경우에 따라 이제 경험상 보면은 뭐랄까 어떤 역전이가 일어났는데 그 역전이 때문에 뭔가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막 행동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객관적 역전이든지 주관적 역전이든 간에 그 행동화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가 뭐랄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되어버리면은 그 솔직히 이제 이게 주관적 역전이 쪽에 더 가깝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 섞여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 태도 자체가 주관적 역전에 가까워요. 당연히 그건 실패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나르시스틱한 니드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적 방어가 이게 자기적 방어가 깔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 주관적 역전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죠. 이 부분에서 이 저자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한 행동가 불가피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가 일어났을 때 사실상은 그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랄까요 내담자의 어떤 그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더 악화될 생겨버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페셔널 에틱스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죠. 이게 영의 분별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식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식별에 실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점차 식별에 실패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훈련이죠. 영의 식별 과정에서.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악신이 마지막 처음에는 빛의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중간 후반기에 되면 완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부탕질을 치고 마지막에 정난하게 악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 인격을 파괴시켜버리는 과정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파괴되고 나서야 파악하는 건 식별에 완전히 실패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식별이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라도 이게 선신이 아니고 악신의 짓이다고 식별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아주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긴 하지만 선신의 활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초기에서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이나 영의 식별 쪽에 고도로 훈련된 분들은 성인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 식별이 오랜 식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매번 순간순간 식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떤 영의 영향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식별해낼 수 있는 그만큼 오랜 훈련의 과정 속에서 물론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은총의 힘이 다 있겠지만 본인 나름대로 이 식별의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게 그 식별이 나가는 힘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역전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영성 쪽에서 영의 식별과 같다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역동들이 이게 어떤 것인지, 내 것인지 저 사람 것인지,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셀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내적 대상인지 하는 것들을 식별하는 게 이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점차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사의 동의시가 일어날 때도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서 이넥트먼트가 일어나 버리죠. 바로 역전의 저항들이 일어나고 행동하나 상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점차 훈련돼 나가면서 그런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그걸 잘 컨테인하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훈련돼 나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공부들을 하고 훈련들을 하는 건데 어쩌면 개념상으로부터 굉장히 패러디적인 개념이 어떤 데피니션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적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투사적 동일시가 외부 대상, 내적 대상과의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난주에 그림을 막 그려봤는 것처럼 본래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셀프와 셀프가 만나는 경우보다는 그 내적 대상에 투사된 걸 가지고 그걸로 상대방의 어떤 투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받는 거는 자기의 내적 대상에 또 자기가 투사된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을 복잡하죠. 투사와 대사 과정들이. 그래서 결국은 셀프와 셀프가 만나지는 게 아니라 투사된 내적 대상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사의 동의시가 활성화되게 되면 그 실제 대상형을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투사한 자기 부분 셀프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투사한 부분 대상,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나 나쁜 자기 이럴 때 투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좋은 셀프를 투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역을 맡아버리고. 그런데 각각 다른데 이 투사의 동의시에 의해서 이 사람의 만약에 대상이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의 부분 셀프나 부분 대상이 행동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분 셀프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분 셀프의 경우나 어떤 경우는 투사하는 사람이 투사의 동의시를 일으키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부분 대상을 자기가 부분 대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셀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쪽이 어떤 투사의 동의시에 의해서 상담자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상담자는 부분 대상이나 이 내담자의 부분 셀프나 부분 대상으로 행동하니까 파트 셀프나 파트 아비트로 행동하니까 결국은 이쪽에 내담자의 파트 셀프나 파트 아비트가 자기의 내적으로 같이 있었던 카운터 파트를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와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결국 내적 대상도 그냥 셀프의 일부라고 봐야 돼요. 결국 내적 대상으로 느껴지는 자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굉장히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자기 부분과 아직은 그 동일시가 아닌 자기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좋은 셀프, 나쁜 대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다 부분 셀프인 경우에는 이 경기선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투사의 동일시에 의해서 만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다. 실제 대상의 정서를 파악을 못 한다는 얘기 결국. 실제 대상하고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셀프나 내적 대상과의 관계가 결국 자기와 자기 간의 관계니까 나르시스틱하다는 얘기죠.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잖아. 결국 자기 안의 관계가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겉으로 보면 대인 관계나 대상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실상으로는 실제로는 외부 대상, 내적 대상이 차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인트로사이키가 문제라 심리 내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투사의 동일시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그 역전이 그 주관적 역전이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치료자도 주관적 역전이 때문에 생겨버리는 것이 결국 외부 대상, 내부 대상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치료자 자신이 내담자를 파악을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동일시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투자의 동일시를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외부 대상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역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상담자가 이런 현상을 일으켜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상담자가 내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힘이 아까 저기서 나온 것처럼 불가피하다고 할 만큼이나 강력하게 작용되니까요. 실제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얘기로 아예 그냥 개념 속으로 넣어버리고 그 얘기 속에서는 실패한 치료자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소망들이 이 분석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첫 챕터에서 나왔지만 analyzability라는 개념, 분석 가능한 대상이냐 아니냐. 그 분석 가능한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임상 사례들에서 보면 6개월씩 3개월씩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정신분석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어서 사이코테라피 하는 분에게 보냈다. 지지적 치료를 하는 쪽으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아심리학자들한테 사례집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은 분석 가능성 분석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었다는데 그것 결국 그 얘기는 상담자가 처음부터 대상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별해야 돼.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화성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고 딴 사람한테 보냈다는 얘기. 그러니까 본인의 그 애널라이즈빌리티라고 하는 게 본인의 식별 능력이 부족해. 자기가 만약에 꼭 그런 자기 이론대로 한다면 본인 스스로 식별할 능력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 본인들의 이론이 결국 뉴라티카노 환자만 치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임상 경험에서는 뉴라틱한 부분, 사이카틱한 부분, 보드라인 부분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뉴라틱한 환자 부분을 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보드라인 측면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식별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다는 이런 태도 자체는 그 자기 이론에 대한 맹신일 뿐이더라. 어쩌면 자기의 치료자로서의 한계를 책임을 내담자에게 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투사적 동일시를 거부해야 되잖아요. 예, 말하자면 주관적 역전을 일으키는 그 투사적 동일시를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게 그 내담자가 보내는 어떤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대상에 보내는 그 경멸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상당히 그 고통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예, 그거를 그냥 그 투사적 동일시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행동화를 일으켜버리면은 그 관계가 차라리 편해버리는데 그냥 막 흘러가는 데로 가니까. 근데 그거를 분별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내가 힘겨루기처럼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치료자로서는 공격성을 안 나타낸다 하지만은 그런 내담자들이 보내는 그 공격성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희망을 보는 것은 이게 결국 비혼의 개념으로 이 속에 아까 샤프의 1992년 샤프의 얘기 중에 네 번째 얘기가
거기에 투사의 동의시의 목적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방어고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가 대상 관계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심리적 변화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 부부 관계, 환자 치료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투사물이 신자에 의해서 변형되면 그것을 재내삼으로써 변화를 피하기. 이게 비혼이 얘기하는 베타 요소가 알파 펑션을 만나서 알파 펑션을 가진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주는 과정을 간다면 그 변화된 내용물이 다시 자기 것으로 내사하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게 투사의 동의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상담자가 그걸 잘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 치료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바꿔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융이 말한 그 개별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내사가 되는 그 과정들이 개별화하고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지만 그게 그 외부 대상을 내부 대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외부 대상을 외부 대상으로 여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투사의 동의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투사의 동의시라는 용어는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른 이론가들은 잘 쓰지 않아요. 이거 사이콜로지나 또는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걸 그냥 컨테인먼트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게 투사의 동의시로 오거나 어떤 형식으로 오거나 역전이로 오는 정서들을 우선 컨테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컨테인하는 것은 결국 소화한다는 얘기니까 다이제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알파 펑션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비혼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투사의 동의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투사의 동의시 속에 어쩌면 여기서 샤프가 얘기하고 있는 심리적 변화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얘기 결국 비혼의 얘기이죠. 그 얘기가 현대적 분석의 컨테인먼트 담아주기라는 개념으로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서로 통찰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담자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해서 어떤 온갖 소화하지 못한 정서들을 투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사를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투사의 동의시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투사의 동의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내담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내담자를 컨테인하면서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서를 만날 수 있도록 소화되지 않은 체험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을 처음으로 소화된 어떤 알파 요소로 되돌려 줌으로써 이게 정서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의 재료나 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파 요소로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것은 소화된 내용물을 담아서 되돌려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역전이가 생기면 어쩌면 똑같은 투사의 동의시가 생기면 투사의 동의시에 의해서 상현이나 행동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패배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견디기 어렵지만 이거 여기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쪽으로 개념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 이론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론가들 쪽에는 아까처럼 이걸 명백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어떤 투사의 동의시에 의한 행동화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이게 1호를 바로 그 역전의 개념 자체, 역전의 저항까지를 포함해서 역전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 현상적으로 역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긴 하지만 이건 실패한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실패한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 역전의 일부라고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석가가 해야 될 롤에서 실패한 부분과 성공한 부분을 구별을 못하는 묘한 꼴이 돼버리죠. 실패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분석가가 치료하다가 잘 안 되면 이 사람의 죽음 본능이 워낙 강하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죽음 본능이 많아서 우리가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는 이론이 있죠. 이 사람 안에 어떤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워낙 강해서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또는 어떤 작업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료할 수 없었다. 또 여기서 어쩌면 역전이 저항이 워낙 심해서 전이 저항이 워낙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투사의 동의시가 워낙 강해서 치료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쪽이 어쩌면 그게 아프긴 하지만 분석가나 상담자가 실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실패를 스스로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이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남용될 수도 있다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격하게 훈련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방어하는 쪽으로 그 이론들을 잘못 사용할 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영적 지도자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식별에 실패한다면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양쪽 다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황폐해지는 거죠. 트라우마도 생길 거고.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합인 거죠. 이 상담자도 마찬가지. 상담자가 이런 자기 역전위를 소화하지 못하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격하는 것들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연약한 심리 상태 때문에 상담에 왔는데, 근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정서들을 불러일으키니까 상담자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지만 상대방의 아주 취약한 지점을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병원에 가서 병을 키워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을 결국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취약한 청소년들이 설령 그러한 어떤 성적인 자극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행동화되거나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막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 직업적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게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 훈련 안 되고 그냥 목회자가, 그러니까 신학은 공부했지만은 이쪽 편으로는 훈련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목회자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사실은 감당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뉴스에 한 번씩 나면은 참 그 너무 뭐랄까 속상하고 막 그런 일이.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몇 년씩 수련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좋은 뜻, 치료하겠다는 욕심, 근데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하고 뭐라고 할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유아적 옴니포턴스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대상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그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감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그널 앵사이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겁이 나요. 슈퍼바이저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알수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를 보호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보호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상담자가 결국 내담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두 사람 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 슈퍼비전 하는 건 정말 겁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자기 그 주관적 역전이 의한 행동화를 너무 강렬하게 정당화시키는. 그게 바로 그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소리까지 듣느냐면은 너는 인간도 아니다. 바로 그냥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건지 역전이든지 이거를 그냥 이게 글로서 읽을 때 하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하고 보니까 또 하나 이제 파악되는 게 주관적 역전이랑 객관적 역전이가 그렇게 식별하기 쉽도록 오진 않더라는 거죠.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막 오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길래 저가 뭐라 했냐면은 새들이 모래하고 좁쌀 섞어두면은 비슷한 컬러로 보여도 비슷한 사이즈지만은 딱 만약에 실수로 모래를 씹는 순간 알아서 뱉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거 좁쌀만 먹지 모래를 먹지는 않는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식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막 뒤섞였지만은 그거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쉽진 않지만은 근데 그게 훈련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거기에 실패 확률이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네. 완성된 분석가라는 거 없고 완성된 영상가라는 거 없다는 거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구분해 놔가지고 그렇죠. 그냥 또 생각하면은 딱딱 구분될 것처럼 그렇게 글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임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너무 구분이 잘 됐는데 실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영역 보면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분석적 태도라는 것은 uncertainty, 불확실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이를 학문적으로 막 구별하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쥐어 짜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컨테이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역전이가 드러나고 그러면 객관적인 역전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걸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인터벤션 할 때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한 배경 위에서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해석을 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기 거라고
마지막에 자기 거라고 가져오는 거지. 처음부터 A냐 B냐로 바로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역전에서도 행동하면 안 되죠. 객관적인 역전에도 행동하면 안 되니까 둘 다 실제적으로는 다 컨테인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잘 몰라도 우선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너무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 역지리에 대한 해석, 분석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리플렉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적 태도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언더스탠드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언더스탠드 하는 게 어쩌면 우리 해석을 하고 하는 이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자기 안에 자기가 속고 있는 부분 그걸 방어라고 하건 어떤 숨겨진 것이라고 하건 억압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자기 안에 자기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그분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리플렉션하고 자기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업서빙 이구가 생겨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걸 배우는 것은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자기 내담자와 대하는 방식, 내담자를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상담자가 이 분석 능력이 약하고 자기 스스로가 애널라이징 이고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애널라이징 이고라는 게 분석 관계에서 드러나는 업서빙 이고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대상을 관찰할 힘이 있는데 바로 대상을 바로 관찰해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 점에서 자기 스스로 분석 능력, 자기 스스로의 셀프 리플렉션을 할 능력이 크리티컬인데 문제는 어려운 게 그렇게 애를 써도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억압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펜스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셀프 리플렉션만 가지고는 다 찾아낼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를 그냥 컨테인할 수 있는 그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 클리어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르는 상태에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 명료해져서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지 이 책에 해석해 놓은 것처럼 첫 보고 몇 번 보고 나서 다 해석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과서가 굉장히 미스리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무서워요. 욕심이죠. 사람들이 빨리 결론 내고 싶고 결과를 도출하고 싶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옴니버터스죠. 그냥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그렇게 만만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오질 않죠. 자기 스스로 해결하죠. 어쩌면 평생 동안 자기가 애를 써봤지만 어떻게 해결책을 못 찾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마치 그냥 첫 보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웬만한 통찰은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 표층에 있는 인사이트보다 더 깊은 어떤 숨겨진 것들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전혀 통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아픈지를 다 알아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만나는 어떤 분이 아주 똑똑해요. 그냥 그렇죠. 예, 뭐 약을 먹으면 약에 대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무슨 약인지 다 알고 있고 그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쫙 설명이 다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결국은 쓰고 있는 방어가 주지와 방어잖아요. 예,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까지도 아니까 말로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상당히 초월해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난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월자인지 환자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환자긴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랙트하고 이모션을 그 에펙트를 완전히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펙트가 분리되니까 지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거기는 에너지가 없잖아. 네. 빈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전번에 봤던 그 에펙트가 얼마나 중요한. 에펙트가 결국은 뭐 다른 용어로 이모션이라고 그냥 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건데 이거 자체를 분리해 놓고 지적인 자각만 가지고 계속 머리로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서 뭐 죽어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자살을 의미하는 말들을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게 그냥 공론을 하는 거죠. 이러다 죽으면 말지 이러고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대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지식 가지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라이벌리가 생겨서 서로 이론 가지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거를 시비를 거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말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그렇죠. 너 말해봐라, 난 더 많이 안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가족들이 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역동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그러니까 그 어디서 에너지를 느끼냐면은 공격성에서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없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데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한 것처럼 막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 결속력이 굉장히 약한 게 건들면 깨져버릴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인텔렉츄얼하게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어떤 어태치먼트나 이런 러빙 필링 같은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있어요. 빈말인 거죠. 근데 자기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딱 느낌이 정서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건조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SF 캐릭터라고 해요. SF 캐릭터 무엇이 인체하는 사람. 예. 그 보드라인 환자의 일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사람들하고 정겹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뭐 저기 상담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런 것들이 뭐 1년, 2년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방어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그렇고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요즘 많지가 않죠. 그냥 케이스로 그냥 받아봐서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약 먹은 게 괜찮았어요? 잠은 잘 잤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끝나잖아요. 약을 잠 못 잤다 그러니까 약을 더 센 걸로 주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막 그 약을 받아 가라놓고는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는 그럼 약을 뭐하러 받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일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보험 처리해서 약 받아 오는 게 그 사람을 먹이 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혜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시나요, 그분은? 지금은 비정기적인데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정기적인 걸 안 하려고 자꾸. 그 저항이 심해요. 그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는 저기 메디컬 닥터 만나러 가는 데는 가긴 정기적으로 가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약만 타오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약을 안 먹고는 먹은 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요청사항으로는 지금으로는 아직까지 자기가 힘이 안 돼서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 만나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냥 푸시 안 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좀 기다려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채취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